오늘은요, 연구 보고서를 선생님들이나 연구자들께서 작성하실 때 유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순서를 먼저 살펴볼게요. 연구 보고서의 요건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연구소 보고서를 연구 보고서답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는지 5가지 특징을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연구 보고서에 어떤 체제가 있나,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나, 마지막으로는 그 논문의 구성 요소별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를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보고서에는 5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논리성, 두 번째 객관성, 세 번째 정확성, 네 번째 일관성이고요. 5번째는 가독성인데요. 이 5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논리성인데요. 자, 우리가 연구 과정을 아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논리 없이, 두서 없이 전달되면 논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두서 있게 매끄럽게 마치 퍼즐 맞추듯이 연결을 잘 해야 돼요. 따라서 미사여구나 자유연상 같은 쓸데없는 꾸민말, 문학작품에 해당하는 그런 말들은 쓰지 않습니다. 논문에서는요. 그 다음 객관성인데요. 어떤 사실을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 그거 믿을만해? 정확해? 근거 있어? 라고 묻게 되는 사실인데요. 그만큼 사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대명사 인칭을요. 나라는 인칭 자체도 바꿔줘야 돼요. 나에서 연구자, 필자, 저자 이렇게 객관적인 3인칭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억지로 우리가 수동형을 사용을 해서 약간 외국의 논문을 해석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하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이라고 하면 굉장히 수동형이 되겠죠. 이것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라는 능동 형태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근거가 있게 논문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논문은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결하고 명확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요. 해당 측정값에 있어서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미를 규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용어와 독자가 생각한 용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정해줘야 되고요. 사실 그대로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용어는 좋지 않아요. 자, 우리가 많다고 할 때 어느 양이 많다고 하는 건지 10kg가 많은 건지 100kg가 많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이나 양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어떤 수치가 나오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정확 한계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정확 한계라는 거는 측정값 아래에 있는 측정의 최소 단위 있잖아요. 뭐 킬로그램이면 킬로그램, 1kg이 최소 단위다. 그렇다면 그것의 2분의 1부터 그 상위의 2kg의 2분의 1까지 그 범위를 정확 한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까지는 괜찮은데 뭐 측정치의 평균을 뭐 키를 쟀다. 키가 162cm다. 165cm다. 이 측정값을 평균을 냈더니 162.12345 이렇게 소수 5자리까지 얘기해서는 정확하고 간결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논문에서는 소수점 한두 자리까지만 제시를 하게 됩니다. 번째로는 일관성인데요. 자, 제가 왼쪽에 이 관역을 아까 정확성이랑 비슷한 아주 정확하고 사실 그대로인 관역을 놓긴 했지만 이 관역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만큼 내가 어떤 용어를 사용했든지 그 용어는 반복돼야 되어야 하고요. 용어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조, 논리를 서술하는 그 방식까지도 어떻게 보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용어를 의미를 정확히 밝혀줘야 한다는 건 정확성에 해당이 됐죠. 그런데 그 용어를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둘 다 정확하더라도 그거를 혼용해서 사용해버리면 독자들은 읽는데 일관성을 느끼지 못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서술 방식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술 방식을 처음에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독서, 책의 종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특히 아이들이 뭐 과학 동화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좁혀서 서술하는 그런 방식을 했다면 이 독서뿐만 아니라 체육에 관련해서도 폭넓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가 갑자기 이제 체육 중에서도 구기 종목이라는 구체적 사항으로 좁혀서 그 순서가 일관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숫자 표시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지루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작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루할까봐 이 용어도 썼다가 저 용어도 썼다가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독자들은 논문의 내용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그 논문을 읽고 그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육적 함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빨리 읽고 해석해서 추출하는 게 목적이 있지, 이게 문학적으로 어떤 아름다움이 있고 이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일관성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건데 가독성입니다. 자고로 논문은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강조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해요. 그리고 특히 번역한 글을 제시할 때는요,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동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피동 형태라든지 그런 번역한 글은 외국의 학자의 글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독성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논문의 내용 자체가 쉬운 게 목적이 아니라 표현이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은 되도록 짧게. 어떤 선생님들은 문장을 거의 한 문단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논문이 전달이 안 되고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파악이 안 됩니다. 가독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쓰는 사람이 내 연구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소화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논문은 연구 결과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려고 하면 당연히 글이 안 써지고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잘 전달이 안 됩니다. 독성 조금 더 얘기하자면 문법을 지키는 건 기본이고요. 연역법, 귀납법을 사용할 때는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안 좋은 단어는 매우, 많이, 대단히, 꽤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도 않고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내용, 연구 보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이건 세 부분으로 나눠질 텐데요. 연구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장과 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목차는 어떤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연구 보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논문 작성 요령을 먼저 보시면 쉬울 것 같아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쓰기 쉬운 부분부터 일단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서론과 결론을 봤을 때 서론부터 반드시 써야 되지 않냐,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통 논문의 그 진행 사항을 보면 서론과 결론은 일반적으로 서술하고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본론부터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주제에서 출발은 하지만 결국 내가 연역적 방법으로 이론적 쟁점하고 이런 문제들을 좁혀가면서 내가 이걸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논문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그런 결과부터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귀납의 방법을 통해서 이걸 일반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내가 왜 찾아내게 됐는지 그 서술을 나중에 서론을 맨 나중에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서는 서론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맨 나중에 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 방법부터 쓰기예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연구를 했는지를 쓰면 좀 더 자신감이 있게 되고
그 연구 결과와 연결짓기도 더 쉽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역과 귀납의 적절한 활용인데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 주제에서 시작해서 내가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폭이 확실히 더 좁아졌죠. 연역법이기 때문에. 자, 관찰, 측정, 분석을 통해서 내 연구 방법, 여기 2번에 해당하는 연구 방법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을 이렇게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반적 결론으로 활용을 해서 결론을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일반화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일상의 문제라는 아주 넓은 범위에서 내 연구 문제를 좁혔다가 그 좁혔던 문제를 연구한 결과를 이제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문의 구성 요소도 대체적으로 이 구조를 따릅니다. 앞부분에서는 연구 제목이나 내용, 도표, 목차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본문이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론이라든지 서론 안에 연구 목적, 내용, 문제, 가설이 들어가고요. 본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연구 방법, 결과 논의가 들어가고 이제 결론에서 요약을 하고 이제 재현을 한다든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 부분은 이제 그 뒤에 붙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구성 요소를 갖고 특히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석사 학위를 필요하실 때 이 논문을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앞부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류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겹표지, 학위 논문 제출서, 학위 논문 인준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약을, 앱스트랙트를 넣고요. 본문에서는 목차가 있고 목차에 서론, 여기 연구 문제 가설, 연구 문제 필요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구성 요소임에도 서론, 본론, 결론이 더 크지 않나, 본문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조금 선생님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앞부분과 참고 부분이 앞뒤로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는 조금 그 학위 논문하고 다를 수 있는데 기술적 연구 본문하고 참고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연구가 기술적 연구냐 아니면 실험적 연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를 제가 표시를 해봤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기술적 연구이기 때문에 현상을 그대로 옮겨서 설명하는 듯한 연구잖아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나 측정 도구, 연구 절차까지는 비슷하지만 오른쪽에 실험적 연구에서는 피험자, 그리고 실험 설계 및 실험 절차까지, 실험 설계라는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른 거는 없고요. 가설과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연구의 제한점이 어디에 있느냐도 조금 달라진다고 이제 교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과 절의 구성인데요. 이 장과 절에서는 자, 우리가 본문을 여러 장으로 나누잖아요. 본론, 그러니까 본문 중에서도 서론은 하나 안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된다 보면 본론은 여러 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3개의 장으로 나누어 기술을 하는데 장의 수를 너무 많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장은 논리적인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장의 분량에도 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의 제목이 내가 서술하고자 하는 절을 모두 포함해서 장의 제목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장 안에 2개 이상의 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분야 논문은 조금 더 장이 많고 절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서론이나 본론은 2개 이상으로 장을 나누지는 않지만 본론만 여러 개의 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번째 부분인데요. 이 목차를 어떻게 계층 기호로 나누냐. 보통 연구 보고서들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괄호를 쳤을 때는 여기에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의 내용이 아주 많다. 그럼 보통 1번을 많이 사용하고 연구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3번을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논문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연구의 필요성, 목적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밝히나요? 서론에서. 그렇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에서 이론적 고찰,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 결과 하고요. 마지막 결론에서 논의 및 결론을 짓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실험용 지진계 개발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다룬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맞아요. 선행 연구가 왜 문제점이 있는지, 왜 제한점이 있는지,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지적하면서 자, 기존의 지진계가 별도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고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지진 기록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실험용 지진계가 탐구 도구로서의 어떤 활용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지진계를 개발해야 하느냐. 이게 바로 연구의 필요성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뭘 연구할 건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다른 논문인데요. 자, 이 미흡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여기 제시를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보통 3개 정도 제시를 하고요. 의문형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 여기 보면 물음표가 붙어 있죠? 의문형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가설은 검증 가능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어떤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 형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맨 위에서는 일반적 내용을 다루고 둘째, 셋째로 갈수록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서론에서 연구의 제한점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잘못을 고백하듯이 이렇게 기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연구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것만 밝히고요. 결론을 일반화하는데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만 밝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서론 혹은 연구 방법에도 제시를 합니다. 배경이 있는데요. 이 이론적 배경에서는 단순하게 이론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문헌 고찰을 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 문헌 연구에서 어떤 문헌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용어라든지 개념을 연구한 게 있으면 그걸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연구 문제와 구체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구 방법이 바로 나올 건데요.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방법이 나옵니다. 이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 대상을 내가 왜 이 배경 변인과 이 사례 수와 이 백분율을 선택한 이유를 말해요. 그리고 내가 실험 연구를 했다. 그러면 두 집단 간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 나는 어떤 조치를 했다. 라는 걸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를 어떤 걸 썼다. 표준화 도구를 썼고 뭐 선행 연구를 선행 연구에서 했던 도구를 썼다든지 아니면 내가 새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도구를 밝혀주고요. 그 다음에 연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자료 수집은 어떻게 했고,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방법에서 중요한 건요, 누구나 이 연구 방법만 보고도 이 연구를 똑같이 따라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의 방법, 과정, 사용 도구, 이런 것들, 소요 시간까지 자세하게 써주시고, 연구자가 어떻게 조직했는지, 이 의의까지도 그 명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연구 방법이 나와 있죠. 빈도 분석, 이론 분량 분석을 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했으니까 그 결과가 바로 나올 겁니다. 이 연구 결과는요. 변인과의 관련성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랑 가설을 기초해서 만들어야지 갑자기 연구 결과가 없던 게 뿅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표라든지 통계 분석 기법을 잘 이용해서 자, 독자들이 이것을 가독성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연구 설계가 없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순서대로 제시 가능한 게 연구 방법이었다면 이제 연구 결과는 이 연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결과이겠죠. 자, 그 다음 결론 부분에 가서 논의가 되는데요. 이 논의는 유일하게
필자의 주관적 해석이 비교적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자, 내가 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내놓았는데 이 연구 결과를 전부 다 포함하는 논의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보통 이전에 다루었던 연구 결과나 연구 방법을 요약해서 딱 정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동어 반복밖에 지나지 않아요.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 결과가 이전에 선행 연구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견해가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논의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요. 결국 내가 이런 논의를 했으면서 이 논의가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비약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되지 않도록 지나친 일반화 유의하시고요. 연구의 제한점도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다음에는 제언이 들어가는데요. 제언은 제안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제안을 하느냐? 후속 연구에 어떤 내용을 다루면 좋겠다. 이런 연구자의 의견이 들어가고요. 연구자 아이디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가 이제 보완되어야 하잖아요. 그 다음 후속 연구자가 이런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기대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연구에서 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바로 보완할 부분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탐구 속 방안까지 다음에 연구에 살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참고 부분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영문 초록과 부록에서는 이렇게 논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떤 연구 문헌들을 봤는지, 문헌 연구를 했는지 그런 책과 필자들의 기록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록은 1쪽에서 2쪽 분량밖에 안 되고요. 초록은 이제 국문은 앞에, 영문은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부록이 있다면 내가 설문지를 사용했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표를 사용했다든지, 어떤 척도를 이용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맨 뒤에 부록으로 일련 번호를 붙여 제시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참고문헌과 애브스트랙트를 초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연구 보고서의 구성 요소와 그 성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논문 작성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유의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